올해 우리 표지요. 임중, 이도원. 우리한테 맡겨진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다. 라는 표고요. 임무가 무거운 이유는 우리가 특히 인간다움이라고 번역하면 되나? 인간다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무거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갈 길이 먼 이유는 인간다운 인간 되기 위해서 죽고 나서야 사실은 그것을 멈출 수 있으니 어찌 멀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인생을 잘 살려고 그 마음을 먹으면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봐야지. 내 인생은 소중하고 잘 사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먹는 순간에 음, 임중이 도원.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 선생님이 지금 그 작년이구나. 작년 초에 내포신도시로 되게 낯선 곳이지. 내포신도시에 내려와서 여기서 친구들과 살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하면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많거든. 살던 곳을 어, 완전히 바꿨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 표, 임중이 도원,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고 하는 이 글이 자꾸 선생님 눈에 띄는 구절이라 어, 너희도 각각의 어, 목표하는 길들이 있고 그 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사실. 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좀 생각하는 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노동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한 부분들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이 책의 375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게 아닐까? 선생님이 생각할 때, 선생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막 펜도 칠하고 막 접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숱하게 많은데 한 단락을 어디를 뽑으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야,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파트고 에센셜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짜 노동에 빠지는 이유는 많다. 그중 몇몇은 우리 경제 시스템과 우리 자신 안에 우리 문화의 전제와 편협한 근거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어, 가짜 노동에 빠지는 이유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전제, 편협한 근거, 뭐라고 해서 노동 시간하고 생산성은 비례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전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당연한 말처럼 생각되는 너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자격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등등등. 이런 말들이 마치 오래 일하면 직장에서 퇴근하지 않고 계속 붙어 있으면 내가 성실한 사람이고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는 것 같은 너희들한테는 열품타 같은 거지. 열정을 품은 타인어. 나는 오늘 순공 시간, 순수 공부한 시간이 10시간이야. 이런 거. 이 얘기는 뭘 의미해? 10시간 공부한 거는
9시간 공부한 것보다 더 낫다, 더 좋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가짜 노동을 만드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세계의 어떤 문법 같은 거, 문법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 지난 시간에 이제 특히 이제 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막스 베버의 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 가짜 노동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가짜 노동 없애기 진짜 어렵다. 우리는 버틀란트 러셀이 주장한 대로 어리석었을지 모르지만 이 버틀란트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예찬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책이 있어. 버틀란트 러셀은 19세, 19세기? 어, 20세기?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절, 세계 2차 세계대전 시절에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이고, 어, 이분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은 시간 일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 과학기술이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니까 지금 한 100년 전? 100년 전 정도의 생각에는 우리가 한 시간이 좀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15시간 정도만 일하면 주당 일주일에 한 15시간 정도 일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다라고 이런 예측들을 한단 말이야. 음. 그런데 실제는 안 그렇지. 또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을렀다. 너무 게을러서 오래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마 이 버트란트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예찬을 이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변화에 게을렀다라고 하는 이런 그 약간 말장난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온갖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는데 역설적 무기력이 존재한다. 아, 이런 말들은 사실은 되게 공감이 되는 바가 있었어. 끊임없이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고 SNS 피드를 스크롤하면서 빈 시간이 없게 되었다. 비슷하게 산업시대와 똑같은 형태를 사무실에서 계속 하는데도 특정한 나태함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는 과거 시대에 노동 시간을 늘리면 생산성 역시도 늘어나는 이런 아주 어, 과거 방식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무실에서 오래 남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이 회사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고 순공 시간을 비정상적으로 막 12시간 막 이렇게 늘리면 아, 쟤는 진짜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한다. 이런 칭찬을 받고 뭐 이런 그 굉장히 좀 이상한 시대가 맞지 않는 그런 방식이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저자들은 그것을 나태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우리는 못 바꾸고 이렇게 그대로 과거를 답습하고 있냐. 게으르다. 이게 게으르다. 이게 나태하다. 무대앞 노동이 점차 사라지고 무대앞 노동은 이렇게 노동하는 현장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런 거. 공산품이 쇠락하는 시기를 우리 문화는 따라잡지 못했다. 아직도 공장에서 실제 물건을 만지고 만들어내는 과정들의 시대를 지금 AI가 그런 것들을 대체하고 AI로 혁신적인 이런 새로운 노동의 형태가 나오는 이 시대에도 과거의 방식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무대 뒤 노동이 상황을 영원히 바꿔놨는데 사람들의 시간과 생산성 사이에
제한된 상관관계를 계속 믿는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간 많이 는다고 더 생산성이 높아지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노동의 시간은 끝났는데. 삽을 들고 땅을 파는 거는 삽을 들고 오랜 시간 삽질을 하다 보면은 뭐 2시간 삽질한 것보다 10시간 삽질한 것이 더 많은 삽질을 할 수도 있지. 그런 노동이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동은. 미래에는 더더욱 그럴 것이고. 그에 더해 일이 소명이고 이게 문제인 거지. 노동은 신이 나를 구원했다는 간접적인 증거로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삶의 본분이고 이 모든 목적론적 철학들이 다 얘기하는 너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니? 라고 묻는 거. 이런 전제. 그러니까 내가 내 노동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것처럼 물론 그런 측면이 아주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그렇다라고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 일의 부족이 금기인 문화에서, 그지? 야, 그 사회에 일자리가 부족하대. 야, 거기는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안 되겠다, 야. 근데 일자리가 없다는 거는 그 동네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도 잘 사는 거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에 중세시대 때나 이럴 때 양반들, 우리나라로 치자면 조선시대나 혹은 그 이전의 고려시대나 노동은 누가 하냐면 어, 측민들이 하는 거죠. 노비들이, 머슴들이. 실제로 상층민은 어때? 생산하지 않고 그 생산을 관리하든 아니면 예술을 하든 아니면 더 심오한 어떤 뭐 철학을 연구하든 이런 것들을 하지 실제 돈도 만지지 않고 쌀 생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상층민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을 하지 않으면 무가치한 사람이고 일을 해야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그것이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또 그런 사상이 모든 이데올로기와 사상은 자신의 자연화, 예, 그건 자연적인 거라고 자연성을 주장하는 거지. 롤랑 바르트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주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연화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조금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도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어, 마치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인다? 그렇게 치면 조선시대 농부들과 노비들이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겠네. 근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렇다고 여겨지지 않던 시대도 있잖아. 결국에 이 노동 중심의 이런 것들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자본으로, 돈으로 환산하는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 근대 사회의 산물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마치 자연적인 것처럼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신화로. 종교, 사회문화, 교육, 이런 거. 지난 30년간 우파는 좌파 우파 지난번에 선생님 잠깐 설명했는데 어, 대체로 보수적인 것을 우파라고 하고 진보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규칙을 바꾸자라고 하는 걸 좌파다. 대체로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이 사회 질서나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이 우파고
평등,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평등을 중시하는 게 좌파다. 우파와 좌파는 둘 다 그 신화에 기댄 정치 체제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책의 두 저자가 토론회에서 만난 사이인데, 한쪽은 좌파 대표, 한쪽은 우파 대표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공통점인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 책을 썼다고 앞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견해, 정치 이데올로기가 좌파 우파 완전히 반대인 두 사람이 함께 글을 쓰면서 사실은 스스로들을 이제 비판하고 반성하는 거지. 이 가짜 노동의 문제는 좌파의 문제,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에게서 사실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보수 우파든 진보 좌파든 간에 둘 다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거고 일을 안 하는 것은 나쁜 거고 라는,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은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신화에 기댄 정치 체제를 지지하는 것. 그래서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이 출근하고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이것들을 정상적인 것, 그렇지 않은 건 비정상적이고 루저인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좌파든 우파든 똑같다는 거지. 지난 30년간 우파는 실업을 개인이 자초한 고난으로 규정하는 데 성공해 왔다. 이 우파의 문제지.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회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개인 네가 스스로 자기 발을 못 해가지고 자기가 유능한 인간이 못 돼가지고 탈락한 거야. 네가 개인의 문제야. 이렇게 하는데 성공적이지.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 우리 사회에서 뭐 좋은 대학을 못 간다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연봉이 높은 회사에 못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너가 자초한 일이니까, 네가 자초한 일이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잖아. 이렇게 규정해 버리는데 성공했다는 거. 그렇지. 왜? 진상은 그렇진 않잖아. 누가 공부를 잘 하려면, 남들보다 높은 성적을 받으려면 당연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지. 건강, 뭐 성별, 뭐 지역, 부모님의 교양 수준, 뭐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 사교육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요건들이 사실은 그 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일종의 사회적 운으로 결정되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못 간다든지 혹은 실업자가 된다든지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그거 네가 자초한 거니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데, 이 사회가 그렇게 동의하는데 성공했다고, 우파가. 또 좌파는, 에게는 일의 본성이 바뀌었음에도 정규직의 권리를 떠들어온 책임이 더 있을 것이다. 좌파도 이제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봐도 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굉장히 적은데도 좌파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규직이라고 하는 또 다른 노동자들 속에서의 귀족을 만들어내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데, 모두가 다 정규직이 돼야만 하는 것처럼 정규직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철밥통으로 끌어가고,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시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일하는, 어떤 회사에 딱 묶여가지고 계약돼서 평생 직장으로 한 회사를 오래 다니는 이런 문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이냐 아니냐. 그래서 정규직들은 노동조합에 들어가고 그 정치 권력을 획득한 노동조합을 바탕으로 보호받는데, 그 정규직 노동자 조합 바깥의 노동자들의 권리는 도외시되는, 실제로 우리 사회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배달 플랫폼 노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아르바이트 형태의 단기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을 도외시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 가짜 노동의 문제가 좌파 우파가 사실은 같이 어떤 원인 제공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가는 뭐야? 쉬는 거지. 지지하는 사람들은 러셀이 상상했던 정치적 대표성 같은 것을 결코 진정으로 획득하지 못했다. 이 글의 주장은 어떤 거야? 쓸데없는 가짜 노동을 다 걷어내면 우리가 빨리 퇴근할 수 있다고. 가짜 노동 다 제거하면 사실 쉴 수 있다고. 근데 왜 못 쉬냐면 내가 쉬는 꼴을 주변이 보질 못한다는 거야. 나를 포함해서. 내가 왜 못 쉬냐? 이런 거. 그러면 불성실해 보이고. 그 너희가 공부하는 게 그런 거지. 놀아도 책상 앞에서 놀고 싶은 거지. 왜? 엄마가 너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할까 봐. 주변 사람들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할까 봐. 아니면 성적이 안 나오면 너 그렇게 맨날 쉬더니 공부 안 나오는 거 당연하고 네 책임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 마음껏 쉬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늘 피곤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공부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이게 어른들의 세계나 아이들의 세계나 가짜 공부나 가짜 노동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지.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고 있고 심지어 열품타 이런 거 해가지고 경쟁하고 가짜 공부를 경쟁하는 거잖아. 진짜. 여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러셀이 상상했던 정치적 대표성 같은 것을 결코 진정을 획득하지 못했다. 정규직으로서의 노동이라는 옹색한 직업관이 고집됐다. 지금도 그렇잖아. 너희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니? 그러면 저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 들어가서 삼성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돈 벌고 인생을 살려고요. 음, 이렇게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현실과는 또 다른 유기적 상호작용. 정원에서 나무를 베고 차고를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거나 동네 축구팀을 훈련시키는데 일어난 상호작용은 결코 진짜 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여가의 무료 봉사로 분류되어 왔다. 이 부분이 선생님 되게 인상 깊은데 예를 들어 주부는 오랜 세월 실업자로 간주되었는데 2시간만 할머니와 지내본 사람이라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관념이다. 여성 노동은 돈을 받지 않아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잘 생각해보면 진짜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물론 이제 세탁기나 전기밥솥이나 이런 그 뭐 도구들이 많이 발전했지. 그런데 어쨌든 집에서 하는 그런 가사노동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것은 돈을 얻지 못하니까 노동이 아니다. 돈을 안 버는 게 무슨 노동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가사노동하는 분에게 무슨 4대 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제 분류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지. 그런데 대체로 과거에 가부장적 사회에 남자는 나가서 돈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한다. 그럼 가사노동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노동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그러니 밖에서 돈 벌어오는 남자는 상대적으로 권력을 갖게 되고 여성들은 그에 준하게 힘들게 가사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아예 집에나 살림에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뭐 이런 비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근데 막상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2시간만 할머니와 지내본 사람이라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관념이지. 한번 해보라고 집에서 살림. 그야말로 살리다의 살림인데 사람 살리는 거잖아. 밥 먹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해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인데 그게 돈을 받지 못하니까 가치가 없는 일인 것처럼 노동이 아닌 것처럼 치부되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선생님 가짜 노동에서 요 375페이지의 요 내용들이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이고요. 선생님의 서평은 이렇습니다. 전 서면에 헌책방에서 고른 책이다. 책방에 갔더니 이 책이 한 1,000억 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중에 좀 더럽더라도 전에 본 사람이 좀 흔적이 남아있긴 해도 제일 싼 가격으로 해서 한 권 샀어.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계속 곱씹게 되는 좋은 책이다. 좋은 책에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혜인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렵지 않은 책이지만 계속해서 생각하게 돼서 어, 그리고 나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와 적용할 부분이 생기고 하는 것이 그게 좋은 책 중에 하나, 좋은 책의 덕목 중에 하나겠지, 분명히. 우선 저자들이 포착한 가짜 노동의 개념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내가 경험한 무수한 삽질과 뻘짓이 떠올랐다. 그중 어느 것이 가짜 노동일까 걸러내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왜 그러냐면 가짜 노동은 딴짓하면서 업무 시간을 보내는 텅 빈 노동하고는 다른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열심히 안 하는 것은 가짜 노동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생산성과 무관한 일로 분주하면 가짜 노동인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을 잘못 읽으면 회사 가서 땡땡이 치는 놈, 땡땡이 치지 말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건 텅 빈 노동이라고 이 책에서 분류를 하고 있고 가짜 노동은 열심히 하는 거야 진짜. 열심히 장시간 하는데 그것이 실제 생산성이 없는 그야말로 삽질과 뻘짓이지. 딴짓을 하며 업무 시간을 보내면 자기가 무의도식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축내는 죄책감이라도 있어서 혹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신없이 바쁜 사람임을 다른 사람과 자기 모두에게 증명하려는 그래서 자신이 자기 세계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항변하려는 이 가짜 노동은 은폐될 숨겨질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문예준, 어, 이상원 이렇게 공부를 네, 살아 있었구나 상원아. 지금 문예준을 선생님이 불렀는데 문예준이 지금 게임하느라고 답을 못 한다면 이건 가짜 노동이 아닌 거야. 가짜 공부가 아닌 거야. 이거는 텅 빈 노동이고 텅 빈 공부인 거야. 가짜 노동하고 헷갈리면 안 돼. 가짜 네, 노동은 어, 가짜 노동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내가 더 공부하고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게 우리가 목표하는 성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있잖아.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너희 깜지 알아? 깜지? 이상한 깜지 알아? 네. 깜지가 뭐야? 그,
학습지나 이런 거 안 갖고 왔을 때 선생님들이 그거 따라서 똑같이 써오라고 하시는 거 그치. 아닌가요? 그치. 그러니까 단어 뭐 안 갖고 왔을 때나 뭐 이렇게 벌로 공부를 똑같은 거를 계속 쓰라고 시키는 거잖아. 물론 하다 보면 쓰다 보면 외워지기도 하지. 그런데 이거야말로 정말 그 비효율의 극치지.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손으로 막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 이거 그야말로 에너지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그야말로 이거는 벌이지, 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은 노트 예술가라고 부르는데 필기 예술가들. 물론 선생님이 글씨도 잘 못 쓰고 그래가지고 괜히 심통 부리는 걸 수도 있는데 막 여러 가지 형광펜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규칙을 가지고 막 책을 예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장식하고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 자기 생각에는 나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막 인덱스도 색깔별로 나눠서 붙이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공부가 잘 된다면 그거는 가짜가 아니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나 다른 사람에게 와, 얘는 필기를 이렇게 잘하네? 이렇게 다양하게 노트 필기를 했네?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스스로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것은 죄책감이 안 생기기 때문에 진짜 고치기 어려운 거라고. 선생님 수업하는데 그냥 이렇게 켜놓고 딴짓하는 것은 끝나고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이러면 아유 씨 그래 내가 좀 잘못했네 이렇게 죄책감이라고 생기면 고치는데 이런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깜지를 막 하면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나 아니면 노트 필기를 막 미친 듯이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와 나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건 방향이 틀린 거죠. 일종의 공부 표류를 하는 거지 표류. 항상 항해하고 표류의 가장 차이점은 뭐냐면 나침반이 있냐 없냐야. 그러니까 내가 목표한 방향으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으면 그것은 항해하는 거지. 이게 진짜지. 반대는 뭐야? 난 노는 젓고 있어. 그 나침반이 없어. 그냥 나는 노 젓는 걸 좋아해가지고 남들보다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성실하다고 해. 그런데 우리 목표가 여긴데 거꾸로 노를 젓고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이게 가짜지, 이거. 여기에서의 성실함은 훨씬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지, 목표로부터. 제일 나쁜 리더가 어떤 리더냐? 멍청한데 성실한 리더. 최악의 리더. 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리더가 몰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성실하게 시켜. 멍청한 리더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안 성실해야 돼. 차라리. 그러면 목표로부터 덜 멀어져. 어. 또한 가짜 노동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개념의 혼재에 대해 혼재한다는 건 뒤섞여 있어서 구분을 잘 못한다. 우리는 효율적인 것과 생산성이 있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혼동해서 쓰고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하는 이 역설적 사례들이 이 책에는 수없이 나타납니다.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뽑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를 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수많은 그 무슨 행사들을 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가짜 노동인 거지. 생산성. 그것을 통해서 목표와 우리가 얼마나 다가갔냐? 우리가 목표한 것을 얼마나 만들어놨냐?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지.
가짜 공부가 대표적인 거지. 그냥 깜지를 열심히 하고 노트 예술을 이렇게 아름다운 노트 필기를 하지만 정작 노트 필기는 왜 하는 거야? 내가 이걸 반드시 머리에 기억을 오랜 시간 잊어버리지 않고 있겠다를 한 것인데 주객이 전도돼서 본말이 뒤바뀌어가지고 어, 시간만 때우고 자기가 가짜를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고 남들도 잘 보이지도 않는 거야. 쟤는 책상에 맨날 앉아있네. 아유, 안 됐다. 쟤는 책상에 그렇게 오래 앉아있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성적이 안 나올까? 아유, 고민해봐야지. 가짜가 껴있지 않냐. 그래서 진정으로 성실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노를 젓는 것이 성실한 걸까? 과연 이 시대에, 우리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해? 내가 정확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짜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성에 공헌하는 성실인가? 아니면 그냥 막연히 오랜 시간 팔만 아프게 노를 젓고 있나? 그 다음에 노자, 우리 춘천국 시대의 노자라고 하는, 노담이라고 하는데, 소국과민. 노자가 생각할 때 좋은 세계는 나라가 작고 백성이 조금 있는 이런 세계가 좋은 세계다라고 말했어. 요즘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그 부정적 이슈 중에 하나인데 노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백성이 적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이상적인 세상으로 돼가고 있는 거지. 소국이고 적은 백성이 좋다. 왜 그러냐면 노자는 나라가 커지고 조직이 커지면 계급과 위계가 생기고 노는 놈과 일하는 사람이 분화되고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사람이 분화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즐겁게 사는 세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어, 취지에서 소국과민이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것이 좋고 국민의 수는 적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발상이지. 여럿이 함께 일하지 않으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없고, 그지? 어, 선생님이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느 시절에는 선생님 원장을 하면서 그 많은 강사들,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일했던 시절도 있고 지금은 이제 랩프로 내려와서 선생님 혼자 지금 너희들 모든 반을 다 가르치고 있는데 1인 학원이죠.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비교를 하거든. 어떤 것이 효율성과 생산성이 더 높지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그 큰 학원, 총 매출액이 높은 학원, 어, 아니면 뭐 정말 더 의미 있는 일들, 우리 전 시간에 배운 뭐 인공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대기업들 이런 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지 않으면 큰 일은 못 해. 그런데 문제는 조직이 커지면 거기에 문제점이 창발적이라는 것은 기본 단위들일 때는 잘 이렇게 조금 있을 때는 모르다가 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폭발적인 다른 현상들이 생기는 것을 창발성이라고 하거든. 문제점도 역시 창발적이야. 선생님 경험상 뭐 학생 수가 많아지고 직원 수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그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정말 기상천외한 문제점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거든. 조직이 커지면서. 그 창발적인 문제들을 다 관리하고 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프랭크의 법칙 같이 관리자가 필요하고 관리자의 관리자가 필요하고 또 그 관리자를 관리할 사람이 또 필요하고 이런 거. 사람들은 많고 일은 많이 하는데 실제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가짜 노동의 진짜 원인은 여기 있다. 이해관계. 이해관계라는 건 뭐야? 이익과 해로움. 도움이 되냐, 도움 안 되냐, 나한테 이득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는 일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이게 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인류의 가장 큰 해결 못하는 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입장이 다 달라. 그런데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믿고 서로를 믿고 협력하지 않으면 비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해서 함께 일하게 할 것인가? 어, 야구팀을 봐도 그렇고 축구팀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을 봐도 그렇고 쉬운 일이 아니지. 이 책의 저자들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불필요한 관리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불필요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우리 서로 좀 믿자.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윤리로 어떤 믿음 같은 걸로 해결하라는 나른한 소리로 들린다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은 쉽지. 제일 어려운 게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만들 건데. 또한 노동에 대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없다면 가짜 노동을 걷어낸 자리에 더 찾기 힘든 가짜 노동들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가짜 노동이라고 아까 선생님이 이제 그 우리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 국무회의를 보면서 야 가짜 노동 없애야지. 그래 딴 부서도 다 가짜 노동 없애. 막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면 가짜 노동을 없앴다고 쳐봐. 지금도 청와대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퇴근을 안 해서 야, 며칠째 집에 퇴근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야. 사람들은 지지하고, 와, 우리 대통령 퇴근도 안 하고, 좋다. 예전 대통령은 술 먹고 출근도 안 했다는데, 야, 씨, 빡세게 일하고 좋네. 그런 컨셉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정부가 선생님은 특정 어떤 정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아주 빡세게 퇴근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대통령, 우리 막 총리, 뭐 청와대실, 우리 뭐 충청도의 자랑인 우리 뭐 강모 이렇게 비서 퇴근 안 하고 또 어디 또 멀리 가가지고 해외 출장 가 있고 와 끝내준다. 나라에서 이 공무원 뽑았으면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지. 실제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보고서 판단해야지. 그게 단지 오래 퇴근 안 하고 집에 못 가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얼굴이 헬스케지고 힘들다고 좋은 공무원이다? 이거는 이 정신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가짜노동 30% 일괄적으로 모든 부처에서 공무원 부처에서 30% 가짜노동 걷어내! 라고 하면 걷어내. 걷어내고 가짜 노동 아닌 것 같이 더 교묘한 가짜 노동으로 채워넣겠지. 왜 그러냐면 가짜 노동의 원인이 있으니까. 내가 일을 안 하면 나는 불필요한 사람. 내가 먼저 퇴근하면 그리고 내가 휴가를 전체를 다 쓰면 선생님이 군 생활을 몇 개월 했냐? 2년 4개월을 했는데 재미있게도 휴가를
단 하루도 쓰지 못했어요. 군 장교 생활하면서 선생님의 1년 차 때, 1년 차 소위 중위 초반까지 한 1년 정도 전차부대 소대장 하면서 하루에 어 6시간 정도만 자면 내 인생에 아무 소원이 없겠다. 하루 쉬는 거는 고사하고. 그 나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대에 있는 모든 장교가 다 퇴근도 안 하고 휴가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래야 진정한 군인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이라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다들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몸은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모여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만든 서류를 또 바꾸고 만든 서류를 또 바꾸고 예쁜 서류를 만들고 하는. 그래서 훈련장에 나가면 다 힘들어가지고 창의적인 발상을 못하고. 음, 그래서 미군하고 이렇게 주한미군하고 같이 훈련하는 대규모 훈련 같은 걸 하면 주한미군의 장교들이 쟤네 한국군 페이퍼암이라고 맨날 보고서만 만들고 워드만 해가지고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끝내주게 하는데 실제 전쟁터에서 지금 쟤네 똑바로 싸울 수나 있나? 물론 이제 선생님만 해도 옛날 군생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20년도 더 지난 얘기지. 음. 왜? 이게 가짜를 만든다는 거지. 이거 못 바꾸는 거지.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데 시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어. 모든 부조화는 이해되지 못한 조화. 선생님이 사실은 뜬금없이 마지막에 이 시의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 음, 가짜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중간에 가짜 노동 하면서 좀 땡땡이 치는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없애는 것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없애야겠어 라고 하는 건 역시도 사실은 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하면서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선생님이 정말 소개하고 싶은 책 한 권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구나 한 1년 더 지난 것 같은데 악뮤? 찬혁이 무슨 방송에 나와서 손에 들고 다니던데 그래서 오유 악동뮤지션의 그런 재기발랄한 음악이 그리고 가사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 음,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병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출신의 독일 철학자야. 이 피로 사회. 우리는 지금 현재 사회를 한병철은 피로 사회라고 피곤한 사회라고 규정하는데 왜 피곤하냐라고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할 수 있다는 긍정 사회라고. 사실은 저 못해요. 그러면 뭐래? 넌 할 수 있어. 파이팅. 너도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열심히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 죽겠는 거지. 사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혹은 개인의 문제나 아니면 이 사회의 원리로서 최상층의 어떤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는 없단 말이야.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구조를 바꾸지 않은. 그런데 너도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너가 용이 될 수 있다. 저 이재명 대통령 봐라. 정말 가난하고 이렇게 힘든 집에서 공부도 안 시켜가지고 소년공으로 공장에서 학교도 못 다니고 일하다가 팔도 장애가 되고 근데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됐잖냐?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진실이지. 그 다음에 피로사회에서 되게 강조하는 건 과거에는 이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억압적으로 마치 군대나 학교처럼 시키는 거야. 너 이거 해. 너 빨리 해. 더 많이 해. 이렇게 관리자.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얘를 착취하는 상위 계급이 하위 계급을 착취하는 그런 계급 착취의 시대에는 이제 저물었고 자기 착취의 시대가 됐대. 이 자기 착취는 이 긍정의 사회하고 연관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내가 나를 잠을 못 자게 하고 내가 나를 더 높은 데에 올려놓겠다고 나를 갈아넣는 방식이죠. 그 누가 강제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회적 분위기, 우리 모두 할 수 있어, 더 나을 수 있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 뭐 아니면 뭐 더 키가 클 수 있어, 뭐 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어, 서울대 갈 수 있어, 누구나 의사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열심히만 하면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식돼서 일종의 세뇌가 돼서 마치 자기도 열심히 하면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방식. 그러니 외부에 나를 억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은폐돼서 착취자가 은폐돼서 자기 자신이어서 내가 나를 노예로 삼고 있는 거니까 이 문제는 진짜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성과 사회, 과잉 긍정의 사회가 우울증 그리고 약물 중독, 나고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사실은 한 10년 전에 굉장히 유행한 어떤 피로사회 개념인데 이 책은 지금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그 교훈을 주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다음 시간 안내하고 마칠 텐데요. 다음 시간 책들은 시험 기간을 고려해서 정말 쉽고 가벼운 책을 선정했어. 우리 장원영 이라는 아이돌이 이 책을 뭐 필사하고 잘 재밌게 이렇게 좋게 읽었다고 해서 엄청 유행하기 시작하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작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어, 사실은 너무 얇은 책이고 시집처럼 이렇게 금방 읽히는 책이어서 이걸 2주나 이렇게 할 이유도 없을 한 주면 충분한 책인데 좀 바쁜 시기니까 좀 어, 약간 쉬어가는 약간 느슨하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뭐 불교 철학적인 부분, 불교는 도대체 뭘 주장하는 교리가 있지 이런 것들을 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윤리와 사상이라고 하는 교과 과정을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윤리와 사상에 담겨 있는 불교 이론 정도 안에서 선생님이 좀 해설을 해가면서 이 책을 소개할 생각입니다. 자, 늦은 시간 모두 고생했고요. 가짜노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진짜 남들 혹은 부모님 주변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짜로 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그 얘기는 한 번은 좀 이렇게 성찰을 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숙제 잘하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음,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